자, 290번째 오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신의 희생이 만든 모두의 행복. 한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희생하기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없는 여행. 제목이 이제 거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독일의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동화를 그 원작으로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모차르트의 그 마술피리와 상당히 그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자, 오늘 얘기는 이 러시아의 마린스키 극장 공연 작품입니다. 제가 오페라를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러시아의 그 공연물은 지금 처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마린스키 극장은 이제 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극장입니다. 2013년 작품이고요. 오늘 사실 지휘자 성악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를 한 작품인데, 이 마린스키 극장의 이제 이 극장의 음악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최근에 이제 이 굉장히 원래 유명하고 이제 아주 스타 지휘자인 건 틀림없는데 요즘 들어와서 더 유명해졌죠. 사실 음악으로서 유명한 게 아니고 푸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사실 러시아의 음악뿐만 아니라 이 서방의 특히 유럽 쪽의 많은 무대에 아주 중요한 음악적인 그 포션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푸틴의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푸틴에 대한 비난을 전혀 하지 않고 원래 평상시에 푸틴을 굉장히 옹호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방에서 굉장히 이제 이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독일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그 스타 오페라 작곡가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 시기에, 그러니까 20세기의 작품 활동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페라 그 인기에 끝물을 경험하신 그런 분입니다. 작품도 많이 썼긴 썼지만 그 이전에 그 바그너나 베르디, 푸치니만큼 그렇게 이제 그 오페라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주로 활약을 했었고, 또 이분의 오페라가 또 워낙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사실 오페라의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 음악적인 완성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결코 그분들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문가의 평이 있죠. 그 왈츠의 왕이라는 요한 스트라우스하고 이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864년에 태어나셔 194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바이에른 왕국에서 태어났죠. 죽을 때는 이제 나치 하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가 이제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실제로 전범 재판에도 끌려 나가고 파란만장한 생을 산 그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휘자면서 또 피아니스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독일 후기 낭만파의 거의 선두주자였었고, 특히 그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법에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페라는 사실 바그너만큼 웅장한 관현악단을 동원합니다. 거의 100인조 이상, 심지어는 바그너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했었어요. 오페라를 작곡할 때 이 오케스트레이션, 특히 관현악의 구성이 바그너만큼이나 더 그 중요시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또 이 관현악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의 그 주관도 굉장히 강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버지 이제 프란츠 슈트라우스는 이제 바이에른 왕립 오페라단의 호른 주자였으니까 음악가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독일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그네리안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그너를 싫어했다는 얘기죠. 바그너 음악을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음악 연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고전주의 음악을 굉장히 신봉을 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고전주의 틀에서 많이 벗어난 바그너 음악을 좋아 안 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슈트라우스도 바그너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오페라의 여러 가지 구성은 바그너하고 굉장히 닮았죠. 유도동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고, 사실 오페라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아리아로 구성된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는 사뭇 다르게 이제 이 독일 악극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1894년에 이제 첫 작품 군트람을 발표하고 나서 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내 파울리네 데 아나를 그 오페라를 통해서 얻죠. 평생의 반려자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오스카 와일드의 그 문제작 살로메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파문을 많이 일으키는, 이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는 굉장히 파문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주제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게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작품은 이제 동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이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또 선지자의 목을 이렇게 쟁반에 닦는 그런 뭐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긴 했지만, 거기 보면은 뭐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잔인한 장면이 많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작품도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는 대중성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909년에 다시 이제 문제작, 이거는 이제 그 친족 살인입니다. 아버지, 이것도 사실 역사적인 얘기죠.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제 죽인 걸로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엘렉트라라는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모를 이렇게 살해하는 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작품을 이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라고, 오늘 이제 이 그림자 없는 여인도 이분이 이제 대본을 썼는데, 이분과의 이제 첫 작품이 엘렉트라입니다. 그 엘렉트라를 발표하고 나서 1909년에 엘렉트라를 발표하고 나서 이후 6작품을 연이어 후고 폰 호프만스탈과 같이 작업을 하죠. 대본 작업을 하는데 문제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호프만스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뒤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930년 이제 중반부터 독일 나치와의 관계, 이 사실 이 슈트라우스는 나치를 뭐 옹호도 안 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이 독일 나치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음악가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었거든요. 자신은 안 웃기려고 그렇게 애를 좀 썼던 것 같은데, 이 나치 중에서 아주 이제 악명 높은 괴멜스가 이제 이 선전성 회화의 제국 음악국의 이제 총재로 임명이 됩니다. 나치에서. 뭐 독일 사람이었었고, 당시 나치 치하에서 나치가 하라는데 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겠죠. 목숨이 두렵지 않는 한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으로 사실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재심을 청구해갖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아무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치와 이렇게 엮여서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말년을 그렇게 보낸 그런 분입니다. 자, 슈트라우스와 이 후고 폰 호프만스탈, 이 대본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언뜻 이 슈트라우스와 후고 폰 호프만스탈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로렌조 다폰테 히트작들을 엄청나게 같이 작업을 했었죠. 제가 이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모차르트와 로렌조 다폰테가 같이 협업한 세 작품. 그리고 이제 이 베르디와 대본가 마리아 피아베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두 분과 같이 같은 반열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후고 폰 호프만스탈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제 이 모차르트나 베르디처럼 그렇게 엄청난 히트작을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이 당시에 슈트라우스가 있는 당시가 모차르트나 베르디 시대만큼 오페라가 그렇게 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장르의 예술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고 폰 호프만스탈의 대본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탓도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이 리브레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봐도 뭐 다른 오페라의 대본처럼 읽으면 그렇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 전체적인 스토리나 개념이 착착착착 잡혀야 되는데, 그 그림자 없는 여인은 제가 그 몇 번이나 읽어봐도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만큼 대본이 이렇게 쉽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아무리 우수해도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나 베르디는 대본가에 의해서 뭐 더 큰 빛을 발했다고 봐지지만 후고 폰 호프만스타일은 과연 이 슈트라우스의 역량을 그 대본하고 그렇게 잘 맞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예술의 장르가, 특히 이런 오페라가 노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그 뭐 꼼꼼히 이렇게 내용을 곱씹어서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차르트와 로렌조 다폰테가 만든 작품은 뭐 이렇습니다. 뭐 그중에서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조반니는 뭐 엄청난 작품이죠. 대중적으로도. 물론 코지판트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베르디와 마리아 피아베는 거의 10작품 이상을 했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9작품이죠. 뭐 다 베르디의 작품은 다 유명하지만 뭐 리골레토나 라트라비아타는 뭐 베르디 작품 중에서도 3대 작품이니까 일트로바토레를 제외하고는 뭐 베르디의 유명한 작품은 마리아 피아베와 거의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보면 이제 군트람은 뭐 실패한 초기 작품이고, 살로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 후에 이 엘렉트라라는 작품도 센세이션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후고 폰 호프만스타일과 첫 번째 작품을 한 뒤에 연이어 이제 장미의 기사, 낙소섬의 아다리네, 그림 잡는 여인, 이집트의 헬렌, 아라벨라, 이렇게 6작품을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알려진 작품은 그나마 좀 쉽게 아기자기하게 이탈리아 오페라처럼 그렇게 만든 장미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우리한테 그렇게 어필한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전문가들한테, 이 그림 잡는 여인은요,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이 높이 인정받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그게 뭐 슈트라우스의 탓인지 호프만 스타일의 탓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은 이렇게 6작품을 했습니다.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이 6작품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게 이제 장미의 기사가 있고, 뭐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게 그림 잡는 여인이 두 번째 정밀하게 감상회를 하는 두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페라 그림 잡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뭐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 원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화입니다. 비렐름 하우프의 이제 차가운 심장이라는 동화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 호프만스타일이 대본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초연이 이제 1919년 이제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뭐 우리나라도 격변의 시대였지만 당시 유럽도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그런 아주 격동의 시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오스트리아 수도였던 그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은 전쟁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이런 또 오페라를 초연을 했다. 참 그 예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을 많이 본받아야 돼요.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이런 대중적인 그 예술이 또 흥행의 성공까지 하기는 정말 힘들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림자 없는 여인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리함을 이제 안고 태어난 그런 오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적인 배경뿐만이 아니고 대본 자체도 이거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제가 읽어도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는 감이 잡히지만 그 각각의 그 대사가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한참 생각해도 그 잘 모르는 그런 대본이 꽤 많았어요. 그 항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마 뭐 그걸 의미하는 것보다 하는 이런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지 뭐 그 대본이 귀에 싹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자체도 이제 후기 낭만파니까 굉장히 난이도 높은 음악을 구가했고, 주제 자체도 약간 판타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도 이제 약간은 이제 그 현실성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상당히 의식한 그런 슈트라우스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 대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프만스타일의 대본이고 같이 작업한 네 번째 작품이 됩니다. 산막의 판타지 오페라입니다.
바그너가 추구하던 그런 또 엄청나게 긴 오페라죠. 이 연주 시간만 지금 3시간 40분에 걸쳐서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연주하는 아주 대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모든 게 한 사람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아까 그 이제 제가 타이틀에서 설명했듯이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갖고 모든 게 행복해진, 뭐 결국 본인도 이제 행복해진, 자기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그런 오페라입니다. 1막은 이제 이 판타지 오페라니까 1막은 환상의 세계고 2막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다가 3막은 이제 환상과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합치되는 그런 무대를 보입니다. 뭐 전체적인 연주 시간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페라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오페라는 감상회를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4회에 걸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트라우스는 전체적인 음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그너를 이제 바그너의 후계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그너의 음악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슈트라우스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꽤 많이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모차르트는 18세기에 이제 활약했던 분이고 슈트라우스는 20세기에 활약한 음악가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피가로의 결혼과 이제 장미의 기사가 한 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귀족 부인의 외도나 귀족 부인의 사랑을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이제 보마르세의 원작이었었는데 이 귀족 부인을 사랑하는 이제 케르비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특히 이제 3인의 여성 성악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바지역입니다. 2명의 여성과 3명이 여성인데 한 명은 이제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는 바지역. 로지나 백작 부인 수잔나는 이제 2명의 소프라노가 등장하고 케르비노라는 이제 이 메조 소프라노가 이제 바지역을 하는 거죠.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이 장미의 기사에서는 이제 마르샬린 공작 부인과 이제 이 옥타비안 백작이라는 바지 역할을 하는 두 젊은 백작이 이제 외도를 하죠. 바람을 피우죠.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젊은 소프라노 조피가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결국 사랑의 구도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고 결국 여기도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 어떤 전체적인 그 스토리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2세기 전에 했던 모차르트의 작품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장미의 기사는 그나마 슈트라우스의 작품 중에서 제일 대중성이 있는 작품이고 또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어요. 슈트라우스의 전반적인 오페라가 막 무겁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장미의 기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고 또 이제 알콩달콩한 그런 스토리 구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피가로의 결혼과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피가로의 결혼은 보마르시의 희곡인데 3부작 중에 하나죠. 세비야의 발사, 그 다음에 이제 피가로의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죄 많은 어머니라 그래가 결국 로지나 백작 부인이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케르비노를 이렇게 타이르면서 물리치죠. 근데 결국 3편에서는 두 사람이 결국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장미의 기사는 이제 몰리에르의 희곡을 이제 오페라화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림자 없는 여인은 판타지라 그랬죠. 마술피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이제 이 판타지고 또 해피엔딩입니다. 둘 다. 마술피리는 핀란드의 동화를 소재로 했고 그림자 없는 여인은 비렐름의 동화를 소재로 했죠. 이 뭐 유럽의 이 동화는 꼭 어린애들만을 위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배경의 작품의 배경을 보면은 뭐 두 작품 다 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마술피리에서는 밤의 나라, 뭐 낮의 나라 이렇게 밤의 여왕도 나오고 낮에 자라수트라도 나오고 이렇지만 여기는 이제 또 환상의 나라와 현실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그런 거고 뭐 나라 자체도 뭐 이 배경도 마술피리는 뭐 아프리카 뭐 어디 어느 나라 이집트 근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그림자 없는 여인은 뭐 아시아의 어느 동양의 어느 섬나라 뭐 이렇습니다. 뭐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판타지한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아주 멀리 이렇게 얘기를 흘려놓은 거죠. 자, 이 초연이 1919년인데 당시 이 오스트리아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뭐 이건 흥행에 뭐 성공도 못했지만 제가 보기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이게 전쟁 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전쟁 전은 이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합스부르크가의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유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이런 넓은 땅을 갖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사라예보 사건, 황태자 부부가 이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됐는데 결국 사실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전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 패전국으로서 나라가 쪼개지죠. 결국 헝가리하고 이 오른쪽 부분 다 떼나고 현재 지금 오스트리아 지금 트롤 지방도 이제 이탈리아에 다 떼주고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이렇게 남았으니까 빈이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초연을 1919년 당시에 비엔나에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막 작년에 끝났단 말이에요. 지난해 끝난 상태에서 이런 작품을 이제 초연으로 무대에 올렸다. 뭐 굉장히 이렇게 상황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곡창지대도 다 읽고 뭐 식량난까지 물가는 뭐 물가대로 치솟고 인플레이션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걸 무대에 올렸는데 지금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이런 예술이 흥행에 성공할 리는 없겠죠. 뭐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 마린스키 극장을 오늘 지금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마린스키 극장은 굉장히 유서 깊은 러시아의 극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린스키 극장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오페라와 이제 발레를 위한 극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는 이제 수도 모스크바에 볼쇼이 극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볼쇼이 극장이 워낙 그 발레로 유명한 데기 때문에 이 상트페테르스부르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오페라가 유명한 오페라의 어떤 러시아의 오페라의 본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레르 게르기예프라는 그분이 이제 그 음악 감독 문제 그분이 음악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이분은 사실은 발레보다는 오페라를 훨씬 더 중요시한 분이기 때문에 상트페테르스부르크는 이제 발레가 굉장히 지금 현재도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페라가 굉장히 강조되고 여기 보면 그 실내 장식을 그 골로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예술가가 그렇게 특히 저 무대에 있는 그 커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일반 서구에 있는 그런 오페라 극장보다 훨씬 더 내부가 더 화려하고 치장이 잘 됐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과 함께 러시아 예술의 본산인데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은 발레가 보다 더 유명하고 뭐 이 러시아는 뭐 차이콥스키 때문에 이 발레가 엄청나죠. 모스크바 볼쇼이는 발레의 본산지라 그러면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그 마린스키 극장은 오페라가 본산지다. 뭐 이렇게 뭐 아무도 그렇게 정의는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었어요. 이 발레르 게르기예프라는 음악 감독 때문에. 5층 객석이고 1774개의 이제 좌석이 있는 이런 말발구평 오페라 극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1988년에 이 문제의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음악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발레가 약화되고 오페라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발레르 게르기예프는 이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예술가이긴 하지만 또 이 푸틴의 그 정치적인 동반자적으로 또 예술을 하면서 또 이 푸틴을 굉장히 또 지지를 했고 뭐 그런 본인의 잘못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린스키 극장이 또 아주 유명한 이 프리마돈나를 엄청나게 배출했습니다. 지금 문제 그 안나 네트랩코 이분도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곤란에 빠진 분 중에 하나죠.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안나 네트랩코는 이제 1993년에 그 발레르 게르기예프에 의해가 발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또 끈끈합니다. 푸틴을 사이에 두고 뭐 두 사람이 푸틴의 그 어떤 정치적인 뒷받침, 뭐 정치적인 그 스폰도 받고 본인들도 또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무지 그 예술적으로 애를 쓰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올가 페레티야트코도 마린스키 소녀 합창단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이제 나온 아주 미녀 프리마돈나 아이다 가리플리나도 2012년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를 하죠. 그 정식 오페라에서.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오페랄리아 우승하면서 도밍고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유명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 오페라를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발레는 이제 조금 쇠퇴했다 그러지만 한국의 그 김기민이라고 이제 그 발레리노 남자분이죠. 이분이 지금 여기 그 마린스키 극장에 그 수석 발레리노로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있나 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지금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가 엄청납니다. 그래가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아무튼 이 목관이 지금 다른 그 오페라의 편성하고는 확실히 틀리죠. 목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완벽한 사관 편성입니다. 16대의 목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 사관 편성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목관 사관 편성은 기본적으로 100인조 이상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금관도 17대, 특히 뭐 호른이 8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바그너 스타일에, 또 이 바그너 튜바도 이렇게 뭐 4대나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악이 지금 52인조 현악. 상대적으로 바이올린에 비해서 이제 비올라나 첼로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악기 뭐 한 10여 대, 뭐 하프 2대까지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피트에만 지금 106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사관 편성으로. 엄청나죠. 이거는 뭐 저번에 제가 바그너의 그 링사이클의 오케스트라 소개시켜드릴 때 거의 100인조 이상 그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그너의 어떤 음악 세계를 추구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트라우스는 본인의 이제 이 관현악에 대한 어떤 이 주관도 굉장히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의 100인조 이상이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오케스트라 피트에 이제 106명의 스테이지에 또 거의 25개 이상의 악기가 별도로 동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여기 이제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이 제목이 그림 잡는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오페라를 얘기할 때 타이틀롤이 누구냐? 제목. 오페라의 제목이 그림 잡는 여인인데, 그림자 없는 여인은 사실 이 왕비입니다. 왕비.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아내는 그림자를 팔고자,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팔고자 하는 여인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왕후가 또 그러고 키맨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림자를 그 바라크 아내한테 그림자를 뺏어감으로 해갖고 일반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뺏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결국 본인이 자기도 그림자를 안 갖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림자를 사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포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이 돼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왕후입니다. 왕후. 그림자 없는 왕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그림자 없는 왕후가 타이틀롤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커튼콜을 할 때, 이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할 때는 커튼콜을 할 때 제일 마지막 주자, 제 주인공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보니까 바라크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 작품의 이제 그 타이틀롤에 관계없이 아마 올가 세르게바가 이제 훨씬 더 연장일 겁니다. 이 물라다 쿠돌리에 비해서. 이 두 분 다 그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아닌데 둘 다 러시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예우를 한 차원이지,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뭐 엄연히 타이틀롤은 왕후입니다. 황제 2사람 이렇게 4명이 이제 사실 그게 4명에다가 이제 유머, 이 그림자를 사고 파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의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그 추진하는 약간의 악역 비슷하게 나오는 유머를 포함해서 5명이 이 전체 그걸 이끌입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대비되면서 천상의 부부와 현실의 두 부부가 대비되면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 그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젊은 부부들이 지금 이제 애를 안 갖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낮은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출산 장려의 이 공식 오페라로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될 정도로 오페라의 스토리가 결국 이 그림자라는 게 여자가 애를 낳는 능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고 그림자가 없는 여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부부 애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그 의미가 갖는 뉘앙스가 애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 능력, 부부가 사랑을 하는 어떤 징표 뭐 이런 걸로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예술적으로 좀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였고요. 자, 등장인물은
이제 현실의 세계와 이제 환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이제 바라크라는 아주 가난한 염색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염색장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내가 이 현실에서 이 바라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주 그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불구의 그 형제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 챙겨야 될 그런 식솔들이죠.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애꾸고 하나는 외팔이고 하나는 곱추입니다. 3명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동생들이 얹혀서 살고, 그 아내가 이제 이 동생들을 다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데 이 3명의 장애인들은 또 자기 형수를 그렇게 또 대우도 안 합니다. 형수를 괴롭히기만 하지. 결국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천상에 왕후는 이제 사실 영계의 왕인 이제 카이코바트의 딸입니다. 인간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데, 이 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이 황후가 이제 그림자를 갖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애를 못 갖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영계의 왕 카이코바트가 사자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죠. 언제까지 지금 그림자를 갖지 못하면은 당신 남편인 황제는 이제 돌로 변할 것이고 너는 지금 하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유모한테 하게 됩니다. 황제가 황후를 만난 거는 이제 뭐 또 그 중간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아주 또 그 판타직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유모가 결국 황후가 그림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나와서 그림자는 모든 인간들이 그림자는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인간 세계에 더럽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그런 인간 세계에 가서 우리가 그림자를 사갖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 도피를 하고 싶고 현실에 도저히 만족을 못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부하고 있는 이제 이 염색장이 바라크의 아내에게 그림자 거래를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인데,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세계가 뭐 무조건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질서도 있고 또 행복도 있는데, 왕후가 자신이 이 여성의 그림자를 뺏어가게 되면 너무나 불행해지게 되거든요. 애를 못 낳는다는 게 이제 이 당시에서도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죠. 아내는 물론 이 바라크의 애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후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그 자그마한 행복을 뺏는 것 같으니까 결국 죄책감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결국 돌로 변했는데, 그 결국 포기를 하고 마지막 최후적으로도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림자도 갖게 되고 황제도 구하게 된다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면서 이제 하늘은 이제 너의 착한 마음을 뭐 감동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모든 게 행복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오페라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아내도 이제 그 바라크에게 했던 그림자를 없애버리기로 하려고 했던 그런 걸 후회하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이제 찾게 되죠. 왕후와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지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명한 이제 발레르 게르기예프, 푸틴의 아주 절친입니다. 1953년생이고요. 러시아 사람이고 아주 스타 지휘자입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활약을 했죠. 미국뿐만 아니고 서방에서도 엄청나게 활약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마린스키 상임 지휘자면서 이제 음악 감독이니까 이 작품을 맡은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이전에 이제 했던 작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도고 지금 이 작품은 2013년도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뭐 안나 네트레코 아주 또 음악적인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또 안나 네트레코를 발굴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서방에서 이 빈필 뉴욕 카네기 그 공연이 돼 있었는데, 공연에서 이제 야닉으로 교체가 되죠.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상임 지휘자 음악 감독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협연을 하기로 했던 이제 그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츠예프도 못 나오죠.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손을 맞추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제 이 야닉과 이제 손을 맞추는 사람이 이제 한국의 조성진이 이제 여기 빈필과 같이 협연을 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또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스칼라에서도 극장에서 퇴출되고, 뮌헨 필하모닉 뭐 로테르담 필하모닉 음악 감독직도 겸직하고 있었는데 박탈당했고, 그리고 뭐 베르비에 페스티벌, 펠스너 에이전시, 게르기예 솔티 재단 퇴출 뭐 하면서 이 서방과 관련된 모든 이 지위를 다 박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뭐 국외 활동 자체가 지금 현재 중지가 된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작품을 지휘할 때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된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었고 지금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푸틴 때문에.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오페라 1막부터 진행하겠습니다.